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부채 문제가 터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더 올라가서 이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게 먼저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의 S&P의 수익률은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물론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안타 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지금 유안타에서 이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도 좀 네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동원의 성공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잘 하실 수 있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방송을 올려드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경제 TV에서 앵커도 지금 오전에 하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제가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또 투자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 이름을 단 유동원 글로벌 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운영한 지가 한 2년 3개월 정도 됐고요. 아무튼 제 소명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연간 단위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만들고, 그 수익률을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이건 제가 이 업계에 지금 29년 차니까 진짜 오래되시네요. 운영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투자 전략 담당을 한 지는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2000년도 전 1998년 이때부터니까 IMF 막 그때부터 그때니까 참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의 또 산 증인이신 본부장님 통해서 또 글로벌 자산 배분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최근에 일어나는 다양한 또 글로벌 투자 시장의 매력도, 매크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몇몇 그 경제학자분들,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주로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뭐 내년에 이제 심각한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부채가 많이 커진 건 사실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국가들이 상당히 큰 폭의 부채 증가를 일으켜서 뭐 재정을 썼죠. 물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통화 정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2개가 다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숫자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부채의 규모의 변화인데, 보시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요게 평균이에요. 이 숫자가 평균인데 GDP의 몇 프로 정도나 되냐 하는 부분인데 30%포인트 한 해에 한 해에 30%포인트나 늘렸어요. 부채를 GDP 대비해서. 그러면 보통 글로벌 GDP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뭐 아무리 많아봐야 한 3%에서 5% 사이인데,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늘려서 재정 부담을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도 일어났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채라는 것은 항상 규모만 놓고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즉 그러니까 부채에는 이자가 붙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채가 버블이고, 그래서 버블이 터지는 현상이 나올 텐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그런 부채발 위기가 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나 또 현재의 그 국가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따라서 이제 통화 정책이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터지겠지만 네. 지금 미국 달러는 당연히 기축 통화이고 네. 그리고 유럽과 일본 뭐 일본의 부채가 높다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뭐 거의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네, 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부채발 위기가 터진다기보다는 이 저성장의 어떤 그런 암울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네네. 그런 모습을 유럽이 따라갔고 이번에 이 사태로서 또 미국이 따라가는 게 아니냐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못할 수 있는 부분. 네. 왜냐하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부채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 역동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니까 네네. 이게 전쟁과 똑같죠. 그만큼 그렇죠. 사람이 많이 죽었고 더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미국과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넘어왔나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이 숫자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벌써 코로나19 터지면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네. 1940년대의 초반부터 중반까지입니다. 그 회색 음영 지역이. 네, 네네. 음영 지역이 이게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엄청나게 부채 비율을 이게 높인 거죠. 예. 전 세계입니다. 선진국. 네. 예. 120%를 뚫었었던 케이스인 거죠. 이전에 거의 한 60% 조금 넘었는데 2배 이상 늘렸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 시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대에 요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때도 상당히 낮았군요. 예, 낮게 만들었죠. 그래서 2%에서 2.5% 시대입니다. 지금은 1.5에서 뭐 2%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0.5%포인트 많이 봐야 한 1%포인트 차이가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채를 감당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그렇죠. 충분히 부채 규모가 커더라도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모습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예. 그러면 이게 부채가 꺼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다 갚았나?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GDP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납니다. 왜? 인플레이션 숫자가 왕창 들어와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GDP가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때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예. 뭐 70년대, 80년대 이러면서 결국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을 자연스럽게 꺼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예. 이제 요거 보고 있으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우선 금리를 낮게 늘어났어요. 안 터지게 만들어놨죠. 그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그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감당 가능한 게 점점 좀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자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현상이 지금 살짝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부채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총 부채 규모로서 글로벌 부채입니다. 그래서 뭐 이 370조 달러 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GDP로 나눈 이 부채 비율은 지금 보시면 고점이 362%에서 싹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자연스럽게 해결할지 안 할지가 상당히 관건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GDP 성장률을 높여서 부채 비율을 낮춘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되게 놔둔다. 네네. 그러려면 결국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안 올리는 거죠. 그때도 네네. 계속적으로 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2%대에서 2.5% 시대에서 변화를 안 시켜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채 문제가 터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더 올라가서 이게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게 먼저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한다는 게 자산 가치가 올라서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채를 꺼야 되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회수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쵸. 분들이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정반대로 보는 거죠. 아. 오히려 자산 가치가 크게 급증을 하면서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버블 같은 그런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상화되러 가는 그런 걸로 갈 건지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일지는 전 정확하게 답은 없으나 계속 지켜보면 되죠. 예. 지금 현재는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깼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성장률이 작년에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 네네. 올해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만 해도 5.5%에 네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5%가 넘죠. 그쵸. 예, 네. 그러면 명목상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비해서 이 GDP에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빠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결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5.5%에서 지금 예상하는 게 4%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한 2, 3% 수준일 거란 말이죠. 네네. 명목 성장률이 한 7% 정도 늘어난다라고 잡더라도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려면 부채의 증가 속도가 7, 8%가 아니라 그냥 한 2% 정도만 증가를 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경기가 활황되는지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단순하게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버려야 된다. 네네. 이 논리는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보면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고 그다음에 미 연준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과거의 예가 이미 유럽이랑 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높여가면서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체계적인 붕괴가 안 터지는 거죠. 시스테믹 리스크가 안 터진 거죠.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올리는 예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올리긴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위치를 손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네. 예, 경쟁하는 유로나 경쟁하는 엔이나 이런 환율이 워낙 부채 비율이 높고 금리가 이미 낮게 돼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도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괜찮아지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빨리 부채를 꺼야 되는 이유는 화폐 환율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막 금리가 빠르게 치솟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중에 나타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워낙 그 미국의 어떤 펀디멘탈이 은행권이 망가지면서 예. 달러가 막 70대까지 막 폭락을 했잖아요. 달러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고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살짝만 올려도 달러가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을 꺼주는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지금 벌써부터 위기론을 펴시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뭐 레이 달리오나 네네. 또 이 글로벌 구루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물론 있습니다. 뭐 제 교수님이셨던 그 와튼 교수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이런 숫자가 오히려 마사징이 되면서 오히려 자산의 거품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매파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 사실 몇 개월 전과 비교를 하면은 뭐 전도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우려한 만큼 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가 어떤 히스토리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미 연준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파웰 의장이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막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미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당장 안 올리잖아요. 네. 그죠? 네. 뭐 테이퍼링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내년도 3월 달이 되면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게 이제 3번 내후년에 3번 죄송합니다.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또 그 다음에 또 2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높게 올리는 건 2.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세계대전 때 금리 2%와 2.5%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다. 그런 식으로 낮게 유지를 시키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계속해서 금리 안 올리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정말 돈을 많이 풀어놨고 또 정말 재정을 많이 쓰고 있고 경기 부양적인 차원들의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금리를 0%로 놔두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낮은 거죠. 2.5%를 올려도 제가 볼 때 경제활동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그때가 금리가 6%대, 6.5%대예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가 6.5%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가 거의 4.5%.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0%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고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2.5%면 거의 2배, 3배 수준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 연준은 굉장히 여전히 매파적인 게 아니라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너무 0%만 계속 유지를 하니까 이런 석학들이 얘기를 한 거지. 그 석학들이 금리를 지금 5%로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5%니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만 유지돼도 제가 볼 때는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꼭지를 찍고 폭락하는 시장이 나올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금리 2.5%까지 간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상승하는 속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계속 0% 시대였다가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금리를 어쨌든 3번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속도를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요. 그 속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효과와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도 봐야 되고 내년 한 해는 이런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승이 덜한 예, 미국 시장이 뭐 사실 작년 올해 놓고 보면 S&P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네. 매년 2년 동안 보였잖아요. 네. 예, 올해만 하더라도 S&P가 지금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쉴 거냐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미국의 S&P의 수익률은 한 자릿수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길게 보고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고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